저도 다 해봐서 아는데요. 네. 지방 임장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갭 적은 거. 스타벅스 어딨지? 맛집 어딨나? 뭐가 되냐면 수박 겉핥기가 돼요. 이 역전세 이슈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이슈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있었나요? 정말 많았어요. 역전세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시작이고 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시죠. 지난 20여 년 동안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겪으면서 성공적인 부를 이룬 실전 투자자이자 부와 지식의 배운터 대표이신 신현강, 일명 부룡님을 저희가 다시 모셨습니다. 작년에 출연하셔가지고 제발 위험하게 집 사지 마라. 또 이런 네.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예측 불가능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반토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곳은 아니다. 올라갈 신호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부룡님께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누구는 올라간다고 하고 누구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간단히 표현하면 혼동기다. 네. 상승장 후반부 또는 이제 약간 쇠퇴할 수 있는 시기, 이 시기 때는 무엇이든지 혼동기가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는 분명한 거는 혼돈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거나 또는 실전에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지난 상승장, 네. 보통 한 7, 8년 정도 됐죠. 그 상승장에서 배웠던 투자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때랑은 확실히 다른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네. 정말 일반인이 느끼는 이것도 정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집을 사도 되는 건지 더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이게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가장 또 핫한 강남의 원베일리 네.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뭔가 또 반등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포인트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랑 빗대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베일리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네.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쪽 때문에 얘기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분명한 거는 원베일리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올해 1월 달 초에 규제를 풀었고 네. 그 규제를 푼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회복됐잖아요. 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입주 물량이 터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터지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 또는 전세 가격 하락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원베일리가 지금 등장하는 시점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원베일리가 등장하게 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하락하거나 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전세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몇 개월 후에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네.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상승 신호다 또는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원베일리의 그 입주 과정 또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의 움직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이제 상승은 아니다. 잠깐의 어떤 입주 시점과 몰리면서 잠깐의 반응이지만 아까 부룡님께서 전세가를 조금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세가의 상황과 같이 조금 맞물려 봤을 때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이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런 혼돈기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올 하반기는 분명히 혼동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여전히 부동산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바꾸지 않으셨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가계부채 얘기를 하면서 또 며칠 전에도 또 가계부채 얘기하고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련된 뭐 회의를 한다고 하고 이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원베일리 얘기를 했지만 네. 원베일리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보였던 그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오히려 반등하거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올라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극대화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입주 물량이었는데 이런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 아파트를 살 수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베일리 옆에 있는 데부터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원베일리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표현해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 같은 경우는 바로 한두 달 전까지도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역전세라는 네, 얘기였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방향 자체가 안타깝게도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상승으로 가느냐가 저는 올 하반기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다. 2023년은 상반기는 금리일 것이고 하반기는 전세에 관련된 부분일 거다 했는데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거는 전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역전세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또 움직이려고 들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다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전세난 해소의 추이를 어떻게 보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여러 기사에서도 얘기하신 걸 부령님께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가계대출이 아무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네.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에 따르면은 지난 6월 말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1,062조 3천억 원, 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늘었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슬슬 내 집 마련을 시작하려고도 대출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대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게 집값에도 좀 하반기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집값의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승론자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갖다가 네. 또 이 부동산을 볼 때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게 되면 다음엔 연체율이 올라갈 것이고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다들 자기네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험하다는 얘기 진짜 네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가계부채가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단기간에 급증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가계부채가 오히려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라는 것도 인과관계를 끌고 가시는 분들의 논리는 저는 틀렸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고 단순하게 그렇게 예, 볼 그렇게 수는 단순하게 없잖아요. 되면 부자들이 지금 많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공식에 따라 부동산 투자하면 또 성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오히려 저는 이거와 반대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해진다라고 정부가 판단되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글쎄요.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예, 심각해진다. 너무 대출을 많이 받는다. 네. 오히려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승한다, 하락한다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점, 이 혼동기에는 리스크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정하게 투자하시는 거 괜찮다. 아, 너무 폭락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부로 하여금 대출 규제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이때 조금 영끌하거나 급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또다시 다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이걸 단순하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고 체력이 문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요, 떨어져요. 아, 네, 이렇게 조금 단답형을 요구들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답이 나오는 시기에 정답은 이 부동산 시장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통장에 돈이 좀 여유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거나 편안하게 집 사시라는 얘기죠. 맞아요. 예, 사시는데 단 한 가지 영끌해서 사실 때 이런 문제점, 아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하라. 그러면 리스크 조심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얹어서 이왕이면 또 시장이 좋아서 상승으로 갔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복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부룡님께서 정말 하반기에 이 역전세난 해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다.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역전세 이슈가 요즘 너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이슈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있었나요? 정말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역전세란 이슈 또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시작이군. 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일반인들은 그걸 갖다 되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소가 많이 됐었나요? 일단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크게 4번, 뭐 자잘한 거 빼고 네. 크게 4번 있었어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4년이었고요. 네. 사실 그때도 바로 그 전에 있던 외환위기 이후에 집값을 상승시키는 네. 약간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샀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2004년이 그랬고 그 다음에 2008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역시 직전에 5년, 6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그 시기에 또 갑자기 금융위기 터지고 나니까 네. 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2018년, 19년이에요. 2018년, 2019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경험하셨던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걸로 헬리오시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네. 2023년, 네, 22년. 지금이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역전세란이 뭐 지금 제가 대충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역전세란이 나타났던 문제는 직전에 항상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직급을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된 그렇죠. 거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꼬여가지고 물량은 터지는데 시장은 안 좋고 심리는 위축되고 그러니까 역전세이 난 건데 그렇게 역전세이 나는 상황이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구간까지는 발생을 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아, 자연스럽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역전세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사가지고 지금 죽겠는 사람들인 경우. 네. 두 번째, 전문가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것들을 이용해서 유튜브 실적 올리시려는 분들. 뭐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네. 그런 분들인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표현했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미 DSR 그 전세 대출에 네.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규제 완화. 맞아요.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정부는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단기적으로 해소가 돼 왔고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노려서 싸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네. 항상 수익을 얻었던 것이지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그 사건 또는 그 어떤 현상 자체만 보고 회피하게 되면 네. 시장을 보는 눈이 되게 없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면 네, 아예 그렇죠. 투자를 못하게 되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역전세란 때문에 무서워서 피할 것이고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더 이제 떨어질까봐 피할 거고요. 맞아요. 너무 올라서 피할 것이고 피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아니 이렇게 부령님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정도로 자주 역전세난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이거는 큰 흐름이었지만 네. 자잘하게 동네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역전세난이 일어났던 거는 자연스럽게 정부의 개입 없이도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제가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상승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 위축된단 말이죠. 네. 위축되는 상황에 결국 그 상황에서는 또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가 있었냐면 네. 정부가 규제를 더해요. 어떤 시기에는 네.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데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 무서우니까 또 집 못 사잖아요. 그렇죠. 집 못 사게 되는데 살기는 살아야 됐으니까 전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세 수요가 급증을 해버리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역전세난이 해소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해소됐다가 다시 왔다가 또 해소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됐었던 거죠.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전세란을 보면서 이렇게 네. 생각을 하죠. 역전세란은 그 이전부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요. 네, 그렇죠. 이 역전세라는 게 사실 요즘에 결국 화제가 된 거는 뭐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1주택자 분들까지도 노출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은 역전세였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많이 이제 화두가 되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해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반기 시점에 그러면 어떻게 좀 풀려나갈지를 잘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풀리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은 뭐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그 상황이 맞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원베일리라든지 강남이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역전세난이다라고 하고 과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너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예,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좀 중간자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제가 서울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서울 얘기했으면 또 누군가는 뭐 수도권이나 다른 곳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아니 서울만 얘기하지 말고 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해요. 서울의 전세 가격이 진짜 회복되거나 다시 올라가게 되면 서울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들이 매매는 겁나서 못 할 것이고 네. 그럼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뭐 제주도로 갈 건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 또 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역전세라는 항상 시간을 두고 좋은 입지에서 나쁜 입지로도 해결되는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부룡님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부룡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카오스 같은
혼돈의 시장이다 이런 느낌인데 한번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떤 시장이라고?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은 기회의 시장이에요.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기준은 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주택자들이고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근데 몸은 가벼운 분들 네. 이분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몸이 잔뜩 무거워져 있고 저쪽에서 역전세란 터지고 이런 분한테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아, 네. 이분들은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일단 몸부터 가볍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그러니까 역전세란이 어떤 면에서는 길게 보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기회의 시장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무주택자 우리 또 월급쟁이 분들 3040 분들은 열심히 또 투자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단비 같은 얘기를 네. 좀 들려주셨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부령님. 아파트 40여 채 계약 해지 반복되는 집값 띄우기 무려 541건이나 적발이 됐다. 바로 8월 10날 기사거든요. 네네네.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거래량은 적은데 신고가는 터지는 집값, 전문가는 이상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령님? 일단 이런 기사를 보려면은요, 네. 본인이 그 사이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 맞아라고 동의하거나 네. 아니면 열받아 하거나 약간, 즉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의를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하는 목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파트 40여 채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집이 몇 채인데요. 그렇죠. 예, 몇 채인데요. 40여 채가 채? 계약 해지 반복.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한강물에 오염 물질을 스포이드로 딱 하고 잉크 떨어뜨렸다고 한강물이 들어오지나요?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값 띄우기가 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집값 띄우기뿐만 아니라요. 시장 자체가 바로 몇 개월 전이었으면 우리가 아마 이슈가 됐던 얘기가 빌라왕 얘기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만 빌라왕이 있었냐? 음. 2008년에도 있었고요. 2010년도에도 있었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그림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걸 보면서 되게 화가 나는 시장을 만들 것이고 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규제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시장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누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예고편 느낌으로 참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맞는 것 같다. 기사 내용이지 네네. 이걸 가지고 전체 시장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네네. 같다. 또 아까 그 뒤에 기사도 한번 볼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전문가들은 이상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네. 은근히 나오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제목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속으로 살짝 웃음이 터졌는데 네.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하신 분. 네,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 당연한 현상이에요. 뭐 예를 수요가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네. 논리를 알고 있죠. 네. 거래량이 적은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냐라는 단순 논리로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적은데 신고가가 터지는 시점이 언제냐면은요. 사람들의 심리가 극대화적으로 올라갔을 때예요.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선동됐거나 뭐 네.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이제부터 사람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단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집을 살려고 하는 분이에요. 네. 집값이 막 지금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집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지금은 일단 안 팔고 좀 안 갖고 팔고 있지 하겠죠. 않을까요? 아니면 팔겠으면은 가격을 더 올리겠죠. 그렇겠죠. 마음이 어떨까요? 애가 타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애가 타는 누군가가 돈은 또 있어. 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는 분명히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건을 누군가 거래한 거죠. 따라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적은데 신고가가 터지는 현상은요. 우리들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들 계시는데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에서는 상승장 후반부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또는 이제 심리가 막 조급해져서 쏠리는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바꿔야 될 정도로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몸이 가벼운 무주택자 입장에서 나 좀 열심히 돈도 모았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물건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집을 띄우려 한다라고 네. 하는 표현 자체는 저는 속된 말로 남한테
떠넘기기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물량 중에서 한 40여 채 물량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이런 걸 가지고 집값을 띄우다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면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집을 띄우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또 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받아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시장 분위기가 요즘 혼동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심했더라면 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안 나타나겠죠. 그렇겠죠. 실제로 지금 이 현상은요. 침체장 때도 누군가를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군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다 나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선동이라든지 네.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혼동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누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이걸 그렇죠. 한번 생각하면서 뭐 미디어에 노출되는 다양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네. 기회일까? 네. 뭔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도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 주택 하나 마련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미 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 괜찮을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이걸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무주택자이면서 알고 보면 나는 무주택자이고 선해요라고 표현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지만 집을 사면 돈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다 있을 있죠. 거라는 네. 거죠. 저는 이분들이 관점을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자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집값, 네. 집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했던 98년도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였는데 네. 일기 신도시에 있는 24평 요즘 기준으로 하게 되면 59형 네. 아파트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9천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들이 뭐냐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그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4억, 5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부침은 있었겠죠. 급격히 오르는 시기가 있었고 네. 급격히 주춤하거나 또는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스란히 안고 돈을 번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는 무주택자는 바로 이 장기적인 우상향이라고 보통 부동산 우리 전문가라고 한 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는 네. 얘기, 네. 이분들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살려고 하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 있지만 바꿔놓고 투자자의 속성을 속에다 숨기고 있어서 네. 다 좋은데 빨리란 말이야 나는. 아. 이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그렇죠. 짧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무주택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시장. 지금 혼동기이기 때문에 상승장 때 막 사면 오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길게 보시게 되면 투자할 곳이 엄청나게 널렸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입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같이 휩쓸리는 시장에 네. 들어가시면 안 돼요. 휩쓸리는 시장엔 들어가면 안 된다. 네. 휩쓸리는 시장이고 그때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집값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올리겠죠. 올리겠죠. 그럼 난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휩쓸리겠죠. 그럼 내가 그걸로 수익을 보려면 더 오랜 기간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네요. 휩쓸려가는 순간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되는 그 거예요. 수익을 넘어서서 내가 넘어서려면. 수익을 올려오는 구간은 네. 내가 장기적으로 더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금 부령님께서 무주택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휩쓸리지 않으면서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휩쓸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10명 속에는 영끌한 사람과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중에 영끌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영끌이 많지 않으실까요? 영끌이 많죠. 네. 시장이 흔들렸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휩쓸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딱 그랬는데 견딜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제가 투자했던 그 전 기간 동안에 네. 한 번도 영끌했다가 무너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업을 실패하거나 그러면서 급매로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기간 내내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 혹시 아니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값 올리는 건데 비싸게 산다? 글쎄요. 차라리 그랬다면
작년 12월에 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때는 너는 무슨 생각했니? 나는 무슨 생각했니? 그땐 무서워서 못 샀을걸요? 공부 안 했단 얘기예요. 끌려가는 입장이 안 되려면 네. 좀 안전하게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는 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부동산 그 보던 유튜브 접고 네. 잠시 여행을 갔다 오든지 네.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든지 하면서 네.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원래 모든 시장은, 그러니까 자산시장, 투자시장은요, 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서 처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누가 돈이 벌었대더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라고 관심을 보여요.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 똑같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 옆에 있는 별거 아닌 내 친구가 갑자기 돈을 벌었다라 하는 순간에 변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집값을 올려놓고 네. 또는 주식 가격을 올려놓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걸 보니까 그때 욕심을 더 부려서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올 사람은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게 자산시장의 항상의 움직임이었단 말이죠. 네.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겠다는 내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내 움직임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만 한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지적인 3자 시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잠깐 뒤로 물러서 전지적인 3자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 중에 분명히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무너지는 상황이거나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들만 사도 평생 돈을 버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러면 너는 이렇게 잘난지 않은데 너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랬니? 저도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네. 90몇 년도 그때 처음 투자를 할 때는 5년 후에 은퇴하겠다라는 강한 목표를 가지고 네. 그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분명히 성공하리라 5년 만에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부려서였거든요. 그때가 98, 99, 2000, 2001, 2002, 2003년 뭐 요때 5, 6년 때였거든요. 그때 집값이 막 미친 듯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갈 때였어요. 네, 맞아요. 정부 규제 한 방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그것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훈장처럼 네. 막 이렇게 설명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집값이 2005년도에 오르는 거예요. 네. 아, 뒤쳐졌다. 난 이제 끝났다. 네. 그러는 순간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상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지적 그 3자 예, 3자 시점이 시점으로. 되고. 그러면서 딱 보다 보니까, 물론 공부도 했지만, 네, 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서 또 돌아가네? 그때가 2006, 7년도. 근데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아니라더랄까 망하시던데요? 아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공통의 맥락으로 통하는 게 있다.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싸게 살 수 있을 때 미리 사놓고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길게 보니까 그렇다고 20년, 30년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5년 봤더니 1년 만에 대박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종잣돈이 점점 늘어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것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로또 당첨된 사람이 왜 대부분 망한다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큰 돈을 갑자기 그렇죠. 왔을 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혼돈이지만 또 기회가 가득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행동을 하면 지금 우리 부려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최악이라고 말했던 12월 달과 네. 지금 현재 지금 8월 됐죠. 네. 이제 기껏해야 반년 정도 지났어요.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거든요. 네. 앞으로 1년간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밀려 들어가는 방식은 하면 안 돼요. 지양하고. 네. 나는 지식이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문제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까짓 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 경험으로도 그런 거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모르는데 제가 말한 대로 어느 순간 그때 욕심부렸다가 무너지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투매를 하거나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살쾡이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네. 눈앞에 눈에 왔다 갔다 할 때 확 잡아채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지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용이나 기타 전문가가 하는 말만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무책임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반복하잖아요. 한 1, 2년만 그거
경험해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보다 조금 기다려도 괜찮은 분들께 사실 어떻게 보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 무주택자라고 해서 네. 지금 아마 어디선가를 살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알고 보면 기다릴 수는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역전자라는 해서 전세 가격을 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럴 때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 봐야겠죠. 임장도 하고 뭐도 네. 하고 그래야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보면 좋을까요, 부장님? 저도 해보니까요. 네. 공부를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얼굴들이 싹 변해요. 학교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하란 말이야. 또 하라고. 예, 네. 라고 얘기하는데 네. 부동산 시장을 재밌어 하셔야 돼요. 부령님 보면 그게 느껴져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재밌어 하셔야 네.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갑자기 뭐 어느 쪽에 돈이 움직인다 해서 뭐 지방에 내려가고 그럴 필요 없이요.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동네부터 한번 보시라는 거죠. 물론 못 살 수 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버셔서 비싼 동네 사지만 나는 그 돈이 없어서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도 저쪽 먼 지방에 가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학군지 옆에는 집값이 비싸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새로 지은 아파트가 비싸고 이게 우리 동네에서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 이 동네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여요. 그것조차도 안 보면서 갑자기 어느 동네 가서 임장해가지고 막 분석을 하는데 내 동네도 모르는 사람이 그 동네 가서 임장이 될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수박 겉핥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동네는 말 그대로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현상들까지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촌이다. 그러면 다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학군지야. 그 다음에 범계역이 있고 평촌역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럼 그 동네에서 제일 먼 단지 얘기하면 뭐 무궁화 뭐 이런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되게 오래된 사람들이 살 때 보면 하지만 옆에 있는 단지가 이렇게 오르면 무궁화 같은 경우도 오르더라. 이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동네부터 확인해 보지 못하고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내 동네부터 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갑자기 또 저기 점프 뛰어서 부산에 나갈 이유도 없어요. 네. 마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봤으면 그 다음 동네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광장역이라든지 좀 더 나가게 되면 서대문 쪽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상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보다 보면 메커니즘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저도 다 해봐서 아는데요. 네. 지방 임장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제일 먼저 갭 적은 거. 스타벅스 어딨지? 약간 정말 겉핥기네요. 네, 스타벅스 어딨지? 맛집 어딨나? 항상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 비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가시거든요. 네, 네. 갭이 얼마가 적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뭐 학군은 뭐가 되고 하는데 그것만 보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 동네에서 그거 당연히 똑같이 보거든요. 거기다가 한두 개 정도는 내가 더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는 것들이 있으면 그 동네 가서 요거는 요 동네에서도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볼까?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동네부터 잘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아는 수준이 된다면 뭐 전국 어디를 가든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몸부터 움직여서 뭐 임장을 일단 뛴다 이것보다는 일단 우리 동네부터 한번 잘 파악을 하자.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네. 게 임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장은 당연히 하고 가끔 고생하고 힘들게 들었으니까 아니 뭐 지방 내려가서 스타벅스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죠. 가야죠 당연히. 네. 맛집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거기를 가려고 했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과 정보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 동네를 아는 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룡님의 이런 공부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가치관을 바꿔서 우리 동네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